네, 가려 씨 오늘 되게 힘들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빠 간첩 사건 재판하시고 네. 언제 한국에서 추방되셨죠? 그리고 언제 다시 어, 오신 거예요? 추방된 거는 제가 그때 2013년도 7월 달에 추방돼서 중국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게 5년 이후에 2019년도 아마 가을쯤인가 돼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귀국하시고 나서는 첫 언론 인터뷰신 거죠? 네, 예, 어쨌든 그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국정합동신문센터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사건이 발생한 건데 네. 얼마나 갇혀 계셨어요? 거기서 국정원에서 한 6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심한 폭행 이게 이제 네, 언론에도 많이 다 보도는 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국 학교 신문 조사하면서 그때부터 폭행 당하기 시작했어요. 폭행 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딱 아니라고 오빠 그 2006년도에 엄마 돌아가실 때 한 번 들어오고 그 외에는 들어온 적 한 번도 없다고 처음에 우겼거든요. 한 번밖에 여기 사실이고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꾸 자기 그게 아니라고 네. 다른 사람들 다 보고 다 증인들 다 있고 하는데 왜 본인이 동생이 다 거짓말 하냐고 오빠 다 인정한 부분이라고 출입국 기록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다 오빠 미리한 그 기록인데 있음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하면서 그때 막 재촉했어요. 그럼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진짜라게 되면 그 증인을 다 불러내놓고 내가 증인 다 이렇게 그 증인 다 만나고 그리고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직접 보여줄 수 없고 이렇게 한 거리상을 떨구면서 거리가 일정한 거리 간격에서 이거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너 오빠가 다 경찰 혐의했고 그리고 북한에서 다 본 사람이 있고 지금 다 증인 있는데 왜 자꾸 그 인정을 하라고 저한테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게 되면 저보고 아닌 것을 제보고 그 청백하다는 것을 밝히라고 그렇게 결백한 얘기했어요. 걸 밝히라고. 청백하면 밝히라 해가지고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청백하면 밝힐 수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게 되면 수사관님 다 나와서 다 알아보라고 다 그 조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 동네 주변이나 보게 되면 북한 같이 온 사람들 보기 거기 있는 사람들 보기 다 조사하게 되면 다 나올 거라고 우리 가족은 청백하는 가족이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려는 계속 이제 아니라고 이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결백한 집안이고 독립유공자 집안으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국적으로 가래가 제일 무너진 게 된 거는 이제 오빠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백하고 본인이 다 스스로 인정하는데 네가 오빠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족의 어떤 그 혈연을 이용해 가지고 회유하고 자기네 본인들이 진실이 안 나오면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가려 씨는 그리고 오빠가 자백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믿기지 않고 그냥 그러게 되면 오빠하고 전화 통화 해달라고 그때는 진짜 그 수사관한테 우리 오빠 전화번호랑 우리 가족이랑 친척들 전화번호 몽땅 적어가지고 줬거든요. 가족하고 우리 친척이랑 연결해달라고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했어요.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지면서 전화 못한다고 연결 못한다고 이게서 조사 다 끝나고 조사 받고 나가야만인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근데 거기서 그때 감정혐의 조사 받으면서 얘기하는 게 각종 협박도 하고 협박 맞기도 하고 뭐 유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온갖 수단을 바꿔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저를 어떻게 간첩 만들려고 했거든. 그게 내 몸이 진짜 조사받을 때마다 그 몸이 당하는 고통이 진짜 내가 진짜 얼감에 걸려가지고 날 무조건 간첩 만들려고 하는. 그때부터 내가 인식 들어왔거든. 뭐 사실 내가 인식 받았어요. 그때부터 인식 받고 했는데 조사 받으면서 그때 그런 게 내 오빠가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학교이기 때문에 네가 진술을 잘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잘하고 진술을 잘해야만이 잘하고 나가야만이 천백한 거 무슨 뭐 얘기하고 진술을 잘해야만이 오빠는 추방 보내지 않고 북한 추방 보내겠다 그랬거든요. 북한에 막 추방 보내고 나도 추방 보내겠다 막 그랬어요. 아니게 되면 오빠가 제보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화 그때 뭐 7년인가 8년인가 간다고 그랬어요. 해물 반장 7년에 했어요. 8년에 동안 예. 징역 10년까지는 얘기한 거고 한 7년 8년 교환 받는데 내가 진술 잘하고 이거 다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그러게 되면 이게서 뭐 작게 사고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서 항장엽 뭐 그다음에 그 비행기 폭발 그 김연이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항장엽은 뭐큰 간부를 이렇게 살해했는데 나라에서 전철로 말아줘가지고 지금 다 가정까지 다 이게 집까지 마련해주고 다 이렇게 살고 있다. 김현이는 뭐 비행기 폭발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회유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네가 잘 잘해야만이 뭐 아빠도 이렇고 아빠 아니면 아빠도 그쪽에 중구에 속에서 우리 다 그 특파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회유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화교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심한 폭행이 그때 자행된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도 이제 가려 씨를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마땅하게 뭘로 이제 처음에 이제 휘어잡을 수 있는 그게가 없으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길을 꺾고 이제 자기네 원하는 진실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았나 하고 제가 추정합니다. 밥 다 먹고 저녁이었어요 그때. 저녁에 그때 저를 갑자기 저 사실이 불러내와서 저 사실이 그때 있었는데 좀 있다가 나갔던지 내가 먼저 들어와서 그냥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돌아오면서 그 여자 수사관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두꺼운 문건을 갖고 들어왔어요. 문건을 갖고 와서 재상에 딱 뿌리면서 재상에 던지면서 야, 너 류가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 말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황당해가지고 그냥 제비학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저 아님 유광옥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북한에서 다 누구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문건을 들고 제 머리 이렇게 한번 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문건을 난 쳤어요 머리. 그때 깜짝 맞고 놀랬어요. 그때 놀래고 그냥 우리 북한에서 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냥부터 막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고 그냥 아닙니다. 강홍이 맞습니다 하니까 북한에서 봤다는 사람한테 싸가지 없는 무슨 거짓말 잘하는 지르기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난 폭행하기 그때부터 이제 폭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오빠 그 공소장을 보면은 예. 유가래 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예. 이제 검찰에서 공범으로 본 것 같은데 왜 동생분을 같이 기소를 안 했을까요? 사건은 처음부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건은 그때 시기는 2012년 말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해가지고 아주 언론에도 시끄럽게 당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급하게 제 사건을 제가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 탈북자 1호로 공무원이 됨으로써 이제 간첩으로 이슈를 만드는 아주 좋은 재력감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소가 되고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을 때 조사 과정에 그러면 동생이 저보다도 어떻게 보게 되면 더 간첩이고 어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따르게 되면 여동생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하고 직접 연락하고 보위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러니까 저한테서 받은 자료를 본인이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직접 보위부에다 전달하고 보위부의 지시를 다시 저한테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보다도 유가려 씨가 더 이제 북한하고 직접 접촉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범죄적으로 봐도 더 저희 상구 정도로 더 뭐 어떻게 범죄적으로 간첩 혐의가 더 짙거든요. 또 본인이 다 인정한 상태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빠만 기소하고 동생은 기소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전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제대로 검찰에서 이 사건을 했으면 동생이나 저나 둘 다 기소를 하고 둘 다 구속을 했어야죠.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증거라면 오직 동생이 자백밖에 없었고 그 외에 몇 명 있는 저를 봤다는 탈북자들은 아주 그 진술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에 사실은 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오직 증거가 허술한 증거가 유가래 씨밖에 없었어요. 그럼 유가래 씨가 이제 구속되는 경우에는 자기네 원하는 대로 그때 입맛에 맞는 진술을 변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주문도 안 되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으면 자기네 원활하게. 더구나 이제 서울시 구치소에 이제 갇히게 되게 되면 변호사 접견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려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성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 국정원이나
검사에서 가려를 기소 안 한다는 조건을 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도 역시 이 사건 초반부터 조작되고 잘못된 사건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했다고 봅니다. 그 동생 그 가리 씨는 국정원 조사 받고 뭐 심리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 좀 어떻게 변화 같은 게 있으세요? 법이란 글자만 생각하도 이제 막 지금 어머니 막 웃으라고 막 싫거든요. 원래는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국정원에서 그때 갇힌 상태에서 증거 보던 재판 그때 나왔을 때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나와 있는데 그때는 오빠가 뭐예요? 구속돼야 되는 거 몰랐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거기서 다 국정원 거짓말이에요. 조사받을 때는 이제 오빠가 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통행하면서 그 자기들한테 이제 간첩이라는 걸 인정하며 협조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협의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오빠가 구속되는 걸 몰랐어요. 이거 네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야. 네가 다시 얘기해. 그때 그러면서 증거 보던 재판 받았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제수복 입고 족쇄에 묶여 있는 그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빠가 출퇴근하면서 조사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막 그때 너무 황당하고 막 근데 그때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이 사실 보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면 나중에 국정원에서 우리 가족이랑 우리 아버님이랑 해칠까봐 또 무섭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무섭고 그때는 막 진짜 공포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진술을 어떻게 하고 나게 되면 나중에 또 국정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나 어떻게 만드는지 다 죽여버리지 않을지 그때는 온갖 진짜 국정원은 하루하루가 진짜 내 신체만 내 육체만 살아있다 뿐이지 정신은 내가 진짜 내 정신은 진짜 막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서도 막 죽으려고 자살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 자살 하다가 시도한 게라 자살 이렇게 유리 탁상 다 깨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 방에 보게 되면 항상 카메라 있거든요. 24시간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카메라. 국정원 안에서요? 네, 제가 있는 덕방에 감청 혐의 받은 날부터 뭐 저 사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자고 있는 그 덕방에서 보게 되면 항상 24시간 카메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화장실 가거나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가 더 따라 움직이거든요. 쭉쭉 따라 움직이면 보이거든요. 그게 한번 너무 싫어가지고 저를 감시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종이를 물 붙여가지고 붙여놨어요.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그 위험한 수강에 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다시 뗐어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제일 살아가는 게 진짜 하루에도 막 10번 죽고 싶다. 이대로 누워 자다가 하루 더 사 끝나가지고 덧방 들어와서 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싫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나지 않고 그냥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진짜 10번씩 막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살았고 진짜 살아가는 게 내 본인이 아니고 아주 성장인 같았어요. 의식 없는 성장인.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불공평한 게 뭐냐면 진짜 8년 동안이라는 게 시간이 진짜 기나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기나긴 시간인데 지금까지 재판 받으면서 그 조사관들이 한마디도 뭐 잘못했다, 반성한다, 뭐 하다못해 길을 지나가는데 그때 재판 끝나고 지나가는데 전 눈을 또렷하게 저를 쏘아보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 국정원 수사관들. 네, 저를 쏘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죄를 막 이렇게 지어놓고 오히려 미안하고 눈 피하고 그런 게 정상 아닌가요? 내가 오히려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더 악이 났어요. 사실은 더 악이 나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게 뭐냐면 재판이 8년대 되면서 진짜 처벌 안 받죠. 처벌도 그 사람들 처벌도 안 받고 심지어 그 위에 지금 그 간부들 뭐 이번에 뭐 재판 나와 무죄를 받고 나오고
지금 그 사람 자사관 2명 아직도 지금 국정원에 출근하고 있고 진짜 생각해 보게 되면 법이 공평한 건지 불공평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그냥 그래서 억울하고 간첩 조작 사건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게 간첩 조작 사건인 것 같아요. 어렵게 관련된 그 조작한 수사관들 관련자들 찾아도 비싼 정강 변호사나 비싼 뭐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다 무죄 받고 결국에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게 간첩 조작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와 보게 되면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결말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결국에는 간첩 조작 사건이 과연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의문이 들고 그 사람들 처벌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는 참 힘 빠지고 참 안타까운 뿐입니다.